여러분, 아직도 못 믿으십니까? 집값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 아리송아리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상승세 타고 있는 집값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먼저 공지해 드릴게요.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주제는요, 하반기 재개발 시장 가능한, 이 재개발이 가능한 소액 투자 지역 전격 공개로 정했습니다. 자, 중요 지역들 지금 계속 분양이 완판이 되고 있는 이런 재개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시장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누구나 다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최상위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 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 제가 명쾌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처까지 또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 준비합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자, 거래량이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이 가장 거래량이 작았던 해로 기억이 될 거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거래량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3, 4월 거래량이 4천 건이 지금 넘어간다. 여기 있죠.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년 7개월 만에 4천 건 넘어설 듯 3월달 거래량이 4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4월 거래량도 4천 건이 넘어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 거래량이 5월 말에 지금 이제 나왔죠. 5월 말에 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4천 건이 넘어갔죠. 4월 달은 이 3월 달보다도 4천 건 조금 더 넘어갔어요. 4천 건이 둘 다 넘었지만은, 자, 한번 보시죠. 1월 달에 2,608건. 그러면 지난해 12월 달은요, 12월 달은 한 1,800건인가 1,700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바닥, 지난해 12월을 바닥으로 해서 1월 달이 2,000건이 넘어가죠. 자, 2월 달은 얼핏 비슷합니다. 자, 바야흐로 3월 달부터 지금 4천 건이 넘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4천 건이 넘는다는 의미는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서울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5, 6천 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뭐 3천 건 넘은 거 가지고 무슨 회복이 됐다고, 시장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거래량이 정상 거래량까지 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 중에서, 하지만 시장은 어떻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물론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지역을 위주로 지금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점점 중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까지 서울에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급증은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죠.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거래량 계속 늘어난다, 사야 된다, 뭔가 할 분들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은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가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그게 또 소진이 되면은 조금 더 비싼 매물,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우상향하는 거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의 시장이 될 거다. 상반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를 살살 끌어올려가는 시장이라면, 하반기는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상저하고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유럽중앙은행 20이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6월 언제요? 6월달이죠. 지금
6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자,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은 7월 또는 늦으면, 정말 늦으면 9월 예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도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영향을 받죠.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정책이 전부 동일하게 하나의 국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란 얘기예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 시작할 거다. 자, 유럽이 뭐 이렇게 기준금리를 6월 달에 내리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럴 가능성 거의 한 1% 정도 되고요. 99%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점, 이때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국내 시장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 보셨죠? 코픽스 금리,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금리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지난해 대비 0.8% 하락. 올해 지금 5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3.44%예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이 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기존의 아파트 시장,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분양시장의 중도금 대출, 그렇죠? 입주장 집단대출. 이게 다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자 부담 감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주택, 유주택자들 매수 심리는 점점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뭔가 내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해봤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절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더 떨어진다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 가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올라버리면 그땐 또 못 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그냥 집값이 떨어져서 좀 싸게 사면 좋겠지가 아니고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전셋값. 이 전셋값은 왜 매매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까요? 전셋값. 이게 전세에도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가가 오르듯이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 전세값도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렇죠? 그래서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50%다. 이렇게 50%일 때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 매매가는 그대로 전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전세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전세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집을 사는 게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면서 매매가는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되는 거죠. 자, 8월이 전세가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강하게 팍팍 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도 임대차 입법,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걸로 2년 들어가서 살면은 5%만 올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게 2024년 7월 달이 되면은 끝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사용을 못하죠. 한번 썼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신규로 세입자를 다시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기존 세입자를 그대로 머물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무조건 다 신규 세입자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5%를 4년 동안 5%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세입자를 들이면서 가격을, 전세가를 왕창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는 8월 달 되면은 전세가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제 제가 올 초에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두 달이면은 눈앞에 지금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분양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해서 분양가를 올리지 마라. 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시장에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뭐 기사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뭐 다 올랐죠.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 자, 이런데 신축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다 자재비나 이런 거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다 어차피 더 높은 가격에 공사를 마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가 더 싸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어쨌든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 공사비가 급등해서, 지금 분양가 오르는 것 때문에 좀 갈등이 많죠. 이 공공사업도 요 밑에 기사 보면요. 공공사업도 공사비 인상 예외 없어. 상기 신도시 공사비 30% 급등. 뭐 이게 고급 내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공공사업도 공사비 상승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지금 나오잖아요. 자, 상기 신도시 공사비가 30% 급등하면 상기 신도시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요. 어차피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도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 가격도 당연히 아파트 신축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음아파트 뭐 2천만 원대였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30평대.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그때 2천만 원 넘을 때도 음아파트는 비싸다고 신문에 언론에 막 났었거든요. 비싸다고. 이게 왜 이럴까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2천만 원대면은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한 10채도 더 살 것 같아요. 그쵸? 2억이면 10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비싸다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2천만 원은 결코 싼 그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쌌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동산이 정말 쌌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정말 싸. 내가 이거 뭘 할 때 이거 싸네? 라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지만 한 번도 부동산 내가 살려고 할 때 싸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항상 비싸다고 느꼈지.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분양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신축 가격, 새로운 아파트 가격 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집값은 오릅니다. 그런데 양극화는 필연이다. 미국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세계 1등 국가라고 하죠. 양극화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 도시 간의 집값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미국도 오히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 강의에 들어보셨으면 정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가 크다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역적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것도 있는데요, 동영상에. 그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북의 집값이 옛날에 강남보다 비쌌다.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지금은 뭐 격차가 많이 나지만 강남 개발 초창기 때는 오히려 강북의 집값이 더 비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강남의 집값이 가격이 높이 뛰기 시작한 건 결정적인 건 2000년 이후부터예요. 2000년이 되면서부터 강남 강북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강북의 집값이 더 비쌌던 시절이 있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판교나 이런 데들 있죠. 분당 같은 경우는 그 테헤란로에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깝잖아요, 분당하고. 그러니까 이 강남의 집값이 비싸니까 분당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분당에 수요가 많았던 거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일기신도 똑같은 일기신도시에 분당도 일산도 일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이 뭐 강남에서 출퇴근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 분당보다 쌌던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수요가 결국 집값을 갈랐어요. 강남과 이 강북의 일자리 수요. 일자리가 강남 상구에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 몰린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이게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월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집값을 갈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극화, 집값은 오르지만 양극화는 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화가 생겼을 때 거기서 계속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선택해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투자의 관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양극화 시장에서의 확실한 팩트, 이게 뭐냐면은 입지 좋은 곳은 반드시 오른다예요.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오른다는 거예요, 입지 좋은 곳들은. 자,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게 본래 둔천주공이었죠. 이 둔천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분양 날 거라고 이 하락론자들이 아주 그냥 악담을 하고 고사까지 지냈지만은 하락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저한테 와서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그 하락한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집을 팔았다,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와서 엄청 욕을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본인이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사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야, 둔천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지금 이름이. 자, 당초 32평 전용 84제곱미터의 그 최초 분양가가 평균적인 최고 기준 30평대도 저층이냐 이 로얄층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잖아요, 분양가가. 근데 최고 높은 분양가 13억 2,0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예요? 21억 5,897만 원. 그럼 얼마 오른 겁니까? 이게 한 최소한 8억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8억 이상. 이거를 만약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야, 하락한데, 그거 하락하니까 사지 마, 이런 얘기를 듣고서 못 샀던 분들은 엄청 손실을 입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95제곱미터 전용, 이거는 2024년 4월 직전 최고가 4월달 22억 7,562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 4월, 이건 4월 이전에 최고가가 22억이고요. 2024년 4월에 거래된 게 23억 381만 원. 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실제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입지 좋은 곳은 결국은 사업상이 좋은 곳이라는 얘기와 똑같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즉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서울에서 중심 핵심 지역 역할을 하는 데들 있잖아요. 3도심 해가지고 뭐 강남, 그 다음에 한양도성, 영등포 뭐 이런 곳들이 사실 핵심이죠. 그 다음에 뭐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그 다음 광진구 이런 데들을 다 중심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될 것만 되는데 어디에 우리가 노른자위를 쫓아서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는 항상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나중에 다 물건 없고 다 팔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물건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이렇게 올라 있을 거예요. 올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는 시기가 왔으니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을 단단히
좀 이렇게 먹고 뭔가 투자의 그런 마인드를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새롭게 좀 깨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 재개발 가능한 소액 투자 지역 전격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을 사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사고 기다리라. 자, 이거 참 정말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맨날 뭘 살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요. 일단 저지르고 나서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한 그런 기준에 맞는다면 절대 그런 지역들은 실패할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